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산직 공무원 수산경영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다음 중 허가업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요.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제 면허업. 면허업의 정의 뭐죠?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그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거.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바로 면허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점이란 말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타적 이용.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따라서 면허업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게 바로 면허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망이라든가 정치망어, 그다음에 해조류 양식, 해조류 양식업, 그 다음에 어류 양식, 복합 양식, 그 다음 협동 양식, 마을업. 이런 것들이 바로 면허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허업을 하는 행정관청, 면허업을 관장하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이 어디죠? 관청이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 이게 바로 면허 행정관청이죠. 근데요, 예외가 있죠. 예외. 항상 예외는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외 한번 살펴볼까요? 예외가 있는데 뭐가 예외가 있냐 보시면은요. 외해양 양식업. 외해양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고요. 행정관청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주는 거죠.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육상양식장. 육상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허업이 아니고 신고업이라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예외 같은 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 면허업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면허업에 대한 걸 지금 쭉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 허가업 살펴볼까요? 허가업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요. 금지되어 있는 업을 여기서는 고기 잡지 마라. 여기서는 양식하지 마라. 그런 거죠. 금지되어 있는 업을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해지하여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허가업인데요. 중요한 키워드 있죠, 여기요. 금지라는 말. 그렇죠? 금지되어 있는 업을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해제한다. 그쵸?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해제하여서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그쵸? 이게 바로 허가업인데요. 허가업은 뭐 어떤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예를 볼까요? 허가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보시면은 연근해업, 연해하고 근해업, 연근해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양업, 그 다음에 구획업, 원양업, 구획업, 구획업, 그 다음에 육상, 해수, 양식업, 육상, 해수, 양식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묘생산업, 종묘생산업이 바로 이 허가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도요. 예외는 아니지만 꼭 알아놓으셔야 될 거. 비교 한번 해보죠. 뭘 비교해야 되냐? 육상 양식업하고요. 육상 양식업하고요. 육상 종묘. 육상 종묘 생산업. 은 뭐라고요? 이거는 허가업이 아니고 신고업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육상 양식업도 신고업이고 여기도 똑같이 하고 있죠. 육상 양식업. 그렇죠? 이게요. 지금 빨간 거로 쓴 게 시험에 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세요. 허가업은 연근해업, 원양업, 구획업, 해수, 육상 해수 양식업. 근데 해수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묘 생산업 같은 경우에는 종묘 생산업도 허가업인데 육상 해수가 아닌 양식업하고요. 종묘 생산업인데 육상 종묘 생산업은 허가업이 아니고 신고업이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어업 유효 기간은요. 어업 유효 기간은 몇 년이다? 이거는 5년이다.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면허업하고요. 허가업까지 알아봤죠. 그다음에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신고업 한번 알아볼까요? 신고업. 위에 한번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신고업. 신고업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신고업은 영세 어민이 신고만 하면 저 이거 할게요. 저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 어업이 바로 이 신고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영세어민, 그쵸? 소규모,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쵸? 요게 말이 중요하겠네요. 그쵸? 영세어민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 어업이다. 얘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고요. 그쵸? 허가권자고요.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종류가 잘 나오죠. 요거는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맨손업. 우리요. 바닷가 가서 바지락 캐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낫이라든가 호미, 뭐 갈고리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맨손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나잠업. 나잠업을 하면서 항상 설명드린 게 제주도에 있는 해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산소 호흡기 없이, 그렇죠? 산소 호흡기 없이 하는 게 바로 나잠업.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망업. 투망업은 뭐죠? 투망이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물로 이용해서 호수나 이런 데서 그물 탁 해서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투망업.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신고업에서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육상 종묘 생산업. 그렇죠? 육상 종묘 생산 또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 따라서 육상 종묘 생산, 육상에서 종묘를 생산하는 거는 신고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육상 양식업도 들어와 있죠? 육상 양식업. 또 바로 신고업 중에 하나죠. 유효기간은요. 5년이다. 여러분 지금요. 면허업,
허가업, 그 다음에 신고업까지 다 알아봤어요. 근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요, 신고업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가업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면허업은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그거 물어보죠. 여기 보시면 또 이것도 그 문제잖아요. 허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 그 소리겠네요. 보세요. 그쵸? 맞죠? 따라서 하나씩 이제 찾아볼게요. 다음 중 허가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치망업. 정치망업 어디 있어요? 정치망업. 여기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허가업이 아니고 정치망업은 뭐죠? 면허업이죠. 면허업. 그렇죠? 두 번째 해조류 양식업. 해조류 양식 여기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면허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양업 있죠. 원양업. 원양업 어디 있죠? 원양업.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여기 봤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따라서 얘가 바로 허가업이 돼서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복합 양식업, 복합 양식. 여기 있네요. 복합 양식. 따라서 얘도 면허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요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랑 더불어서 누가 신고를 받는지, 누가 허가권자인지,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또한 몇 년 동안인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놓으실 분 중에 하나 같아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원양업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어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들 어업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어업과 양식업. 그렇죠? 따라서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고요. 맞고요. 두 번째 거. 어획물 운반업이란 양육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육지가 뭐죠? 양육지 여러분들? 양육지라는 거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서 육지로 올리는 양육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라든가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게 어획물 운반업인데 여기는 양육지에서 소비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좀 틀리죠. 따라서 어획물 운반업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획물 운반업은 어업 현장에서 어디까지? 양육지까지 옮기는 것.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게 바로 어획물 운반업이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계속 볼까요? 수산물 가공업이나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등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고요. 양식이란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까지를 말한다. 맞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어가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어가 경영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어가 경영, 우리 경영 주체에 따라서 경영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가 경영이 있고요. 어가 경영이 있고요. 그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업 경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가 경영에서 조금 더 발전된 조합 경영이 있죠. 조합 경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어가 경영 같은 경우는요, 어가 단위로,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그냥 생계 목적으로 하는 영세적인 거죠. 자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계 목적으로요. 생계 목적으로 많이 하죠. 어가 단위로 어가 단위로.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물고기 잡거나 양식한 게 바로 이 어가 경영이죠. 어가 단위로 어업을 경영하는 게 바로 어가 경영인데요. 그러면요, 누가 일하죠, 여기요? 가족 노동력. 아들, 딸, 그 다음에 부인, 부부 이렇게 하죠. 가족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노동수단이 되겠고요.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생각보다 적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요. 가계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렇죠? 혼합으로 가계와 경영의 혼합으로 합리적인 경영이 어렵죠. 요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계와 경영의 혼합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회사라면 100만 원은 당연히 회사 돈이니까 회사는 입금. 그다음에 나는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지고선 생활하면 되는데 자영업자,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하시다 보면요. 100만 원이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있다가 우리 오늘 아들이 피자 먹고 싶다는데 그럼 거기서 또 쓰고. 그쵸? 그리고 또 종묘대가 부족하네? 그럼 거기서 좀 쓰고. 이렇게 가계와 경영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고선 통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요. 그쵸? 반면에 경기가 어려웠을 적에 인건비를 미지급할 수 있죠. 인건비 미지급. 무슨 말이냐? 아들이 아빠 일을 도와주고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아빠가 안 준다 그래도요. 아버지가 안 준다 그래도 아들이 신고하나요? 신고할 수 없죠. 따라서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가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인건비 미지급으로. 그렇죠?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억울할 면이 있겠지만요. 그렇죠? 따라서 요런 장단점 있는 게 바로 어가 경영이고요. 그 다음에요. 기업 경영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기업 경영은요. 아시겠지만 자본 투자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 투자 경영자가요. 임금을 주고서 노동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고용을 합니다. 어업 종사자겠죠. 어업 종사자를 고용을 해서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거.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 되겠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계와 경영이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미지급하면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요즘에는 기계화를 많이 하고 있다. 뭐가요? 기업 경영이요. 그리고요. 이제 어가 경영하고 기업 경영을 살펴봤고요. 조합 경영 살펴볼게요. 조합 경영 같은 경우에는요. 영세어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가들이 모인 거죠. 그렇죠? 어가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어가들이 모여서 협동하는 협업 경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합 경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세어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업 경영을 하는 게 바로 조합 경영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경영 주체에 따라서 어가 경영, 기업 경영, 조합 경영 살펴봤고요.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전업어거와 겸업어가 요거의 차이점도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하는데요. 전업어가 같은 경우는 어업만을 해가지고선 생활비를 필요소득을 충당하는 거. 생활비를 충당하는 게 바로 전업어가고요. 그것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잡고 양식업도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아니면 농사도 짓고 이게 바로 겸업어가죠. 이거는 어업과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죠. 다른 소득을 겸함으로써 필요 소득을 충당하는 게 바로 이 겸업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 주체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겸업어가, 전업어가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볼게요. 보시면요. 어가 경영은 영익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 증식에 중요한 관심을 가진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어가 경영 같은 경우에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본 증식에 중요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요. 생계 중심이죠. 생계 목적이죠. 따라서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3번의 답은 1번 될 거고요. 2번 볼게요. 2번. 어가 경영에 있어서 가구주 및 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노동 비중은 낮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빠, 엄마,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노동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맞고요. 세 번째 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 경제 측면과 생산 경제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맞죠? 소비와 생산이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어가 경영이죠. 맞죠? 4번 볼게요. 어가의 수산업 생산과 소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만 성립된다. 맞죠? 따라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자본 증식에 중요한 관심을 갖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어가 경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살펴볼까요? 수상 경영의 관리 과정으로서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에게 알맞은 일을 분담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살펴보죠. 보시면은 수상 경영 관리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산 경영 관리 과정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면 이거 보시면 되게 쉽죠. 맨 처음에 뭐 하셔야 되죠? 1번 계획을 하셔야 돼요. 계획. 계획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바로 계획이죠. 계획되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조직화를 해야 되죠. 조직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조직 구성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임무를 배분하는 거죠. 담당 직무를 배분하고 담당 직무를 너는 이거 해, 넌 여기 해 이렇게 배분한 다음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거.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직화가 끝난 다음에 뭘 해야죠? 지휘를 해야 돼요. 지휘요. 지휘를 해야 하는데 지휘는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실시, 통솔, 감독 등의 활동이죠. 이게 바로 지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정의 절차를 겪는데요. 조정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계획 실행에 적합하도록 계획 실행에 적합하도록 조직 구성원들을요. 조직 구성원들의 통합과 균형. 통합과 균형화로 목표 달성을 하는 게 바로 조정 되겠고요. 조정이요. 마지막 제일 5번째 통제 되겠습니다. 통제는 무엇이냐? 결과의 검토 및 수정. 이게 바로 수상 경영 관리 과정의 5대 계획 되겠죠. 5대 책임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냐? 그럼 바로 요거.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수상 경영 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중에서 지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지휘가요. 계획을 실행하기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4번 계속 보시면은 수상 경영 관리 과정에서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에게 알맞은 일을 분담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바로 조직화. 2번. 그렇죠? 조직화죠, 맞죠? 조직화. 아, 여기 있네요. 여기죠. 여기 있네요. 담당력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거. 그렇죠? 따라서 조직화 2번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럼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생산에 있어서 어선원들이 어선과 어구 등을 사용하여 수산 자원을 체포하는 과정을 어로 작업이라 한다. 물고기 잡는 거죠. 다음 중 어로 작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런 거네요. 볼게요. 어로 작업은 공정의 순차성이 낮고 작업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네요. 공정의 순차성이 낮다? 공정의 순차성이 낮다는 거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거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 잡으면 어떡하죠? 순서가 있어요. 어구를 손질을 한 다음에요. 그렇죠? 어구를 손질한 다음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다음에 그물을 던져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그물을 걷어서 물고기를 잡는 순차성이 높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순차성이 낮다는 거는 그냥 물고기 먼저 그물을 잡아서 물고기 잡고 그물을 다시 놓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된다는 건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물을 손질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다음에 그물을 걷어내는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어로 작업은 순차성이 낮은 게 아니고 높다. 작업의 동시진행이 가능하다. 어떻게 같이 해요? 그렇죠?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물을 걷어들여야지. 거꾸로 그물부터 걷어들인 다음에 그물을 던지나요? 그건 아니죠. 따라서 1번 어로 작업은 공정의 순차성이 높고 그렇죠? 동시 진행이 불가하다. 그게 답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어로 작업에 필요한 인원은 최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렇죠? 어로 작업할 적에는 쉴 때도 많나요? 근데 쉴 때도 많지만 갑자기 물고기 오면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그물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 작업량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어로 작업 체계가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항상 상황 변화에 유동적인 게 맞죠. 네 번째, 어로 작업은 해황이나 어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불연속성, 불규칙성, 집중적으로 갑자기 물고기 올 때 막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순간적, 그 다음에 해상 작업의 위험성,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요. 그물 내릴 적에 그물이 막 내리면서 이제 선박이 앞으로 가는데요. 잘못해서 그물 같은데 다리 같은데 걸려면 그냥 빠져서 들어가는데 절대 건질 수 없거든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물고기를 건조릴 때가 아니고 그물 내릴 때가 굉장히 많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위험성, 그 다음에 단순 작업의 반복성 똑같은 거 계속하죠. 그물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어상자 갖다가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그물 내리고 그물 손질하고 단순 작업성, 그 다음 불결한 작업 환경.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수산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결한 작업 환경이라는 게 살짝 걸리긴 하지만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수산물이 부패돼서 그게 선상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요즘 굉장히 깨끗한 데가 많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여간 불결한 작업 등의 특성을 가진다. 맞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살펴볼게요.